안녕하세요. 시네포커스 이찬입니다. 오늘도 2018년 연극영화 전공피 기출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공 B에 대한 문제 세 번째 문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마찬가지로 1번 문제도 여러분들 독일 표현주의라는 세계 영화사 문제가 나왔죠. 이 3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헐리우드 영화 산업에 대한 세계 영화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영화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세계 영화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계 영화사에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버지니아 웩스만의 책에서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버지니아 웩스만의 책에서 180페이지 그 부분에 이 1930, 40년대 할리우드 영화 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헐리우드 영화 산업이 정착되게 된 거는 이미 1930, 40년대 그 헐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으로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튜디오 시스템, 그 다음에 이 스튜디오 시스템을 통해서 똑같은 배우, 같은 성향의 배우, 특징의 배우들을 스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스타들은 같은 뮤지컬이면 뮤지컬, 코미디면 코미디, 같은 유사한 장르의 영화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또 장르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튜디오 시스템, 스타 시스템, 장르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1930, 40년대 헐리우드 영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억은 나왔죠, 여러분들. 스타 시스템, 영화의 흥행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인기 배우의 카리스마를 이용했다. 인기 배우, 그쵸? 이 인기 배우 하면 스타가 나오잖아요. 상품성이 높은 배우들을 할리우드의 특산물이었다. 뭐 이 정도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큰 특징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스튜디오 시스템, 그리고 스타 시스템, 마지막으로 장르 시스템. 장르 시스템도 되게 중요하죠. 스튜디오들은 흥행에 성공한 영화들에서 일정한 규칙 혹은 흥행 요소를 발견했다. 유명 배우를 내세운 비슷비슷한 내용과 형식의 영화들을 반복해서 제작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관객들 입장에서는 영화를 이해하는데 특정 장르의 특정 배우가 나오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장르적인 특징 때문에 상당히 편한 부분이 있죠. 내용에 이해돼서. 그래서 이 문제는 기억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용어적인 설명이. 그래서 기억은 스타 시스템, 그 다음 니은에 대한 그 내용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죠. 1920년대부터 50년대 초반 할리우드 스튜디오가 썼던 대규모 영화 제작 방식을 우리가 스튜디오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토마스 인스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1920년대. 그리고 1930년대, 40년대를 거치면서 정착되고 발전되게 이루어져 있죠. 특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튜디오 시스템의 세 가지 특징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 밑줄 쳐 있는 대로 인시가 정착한 프로그램이에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영화의 대량 생산, 그러니까 영화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인력의 분배 또는 전문화, 같은 역할을 감독이면 감독, 배우면 배우, 뭐 편집이면 편집, 이런 식으로 인력을 전문화 또는 분배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촬영 방식을 바꿨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촬영을 그전에는 순서대로 했죠. 영화에 나타나. 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씬 또는 장소 일정의 편의대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대로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여기 특징을 더 하나 쓸 수 있어요. 제작사 간부들에 의한 영화 제작 관리가 이루어져 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920년대 토마스 인스에 의해서 시작한 할리우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스튜디오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부분들도 한번
한번 읽어볼게요. 배급은 영화 제작을 확보하기 위해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극장주로 하여금 모든 영화를 일괄 구매하는 이른바 블록부킹의 하부 구조를 이루는 시스템을 만들기도 했었다라는 거. 이게 이미 이제 할리우드 시스템에 이루어지고 있던 것이죠. 특히 이제 이 부분, 그 다음 스튜디오가 극장을 인수하고 영화 산업 전체를 장악함으로써 자체 생산한 영화의 판매 시장을 수직 교회화했다. 이 영화 산업의 수직 교회라는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갖고 제작, 배급, 상영 이 세 가지를 한 스튜디오에서 통제를 함으로써 사실상 영화 시장의 어떤 독점이 되는 거죠. 몇몇 메이저 5개 또는 8개의 스튜디오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제작, 배급, 상영의 수직 교회화가 많이 되고 있죠. 하지만 미국은 대법원 판결로서 더 이상 1950년대부터는 이 수직 교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중에 2개 정도는 할 수 있지만 2개 이상은 안 되겠죠. 이 3가지를 다 스튜디오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그래서 지금은 제작 배급은 보통 같이 이루어지지만 뭐 상영은 전반적인 다른 극장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화면 다시 스튜디오 시스템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래서 스튜디오 시스템의 3가지 특징을 쓰시오. 1번 대량 생산, 2번 인력 분배, 3번 비용 절감 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이론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그 어떤 비평인지 바로 형식주의 비평입니다. 비평에는 크게 이제 형식주의하고 사실주의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형식주의 비평은 루돌프 아른하임의 저서 예술로서의 영화에 제시되었다. 그는 아른하임은 카메라와 인체의 눈이 갖는 지각 방식의 차이에 주목했다.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발성 영화와 대부분의 무성 영화를 대체해 버린 직후에 카메라가 움직여서 제가 읽지를 못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마더에 대한 리뷰 부분이거든요. 박찬욱 감독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리뷰는 솔직히 답을 찾는 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왕가희 감독도 나오고 하는데 읽어보면 도움이 되겠지만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는 않아도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형식주의 아른하임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반드시 형식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번은 해결했죠. 그 다음에 이 형식주의 비평안의 방법론의 개념과 특징을 다른 이론과 혼재되지 않게 쓰시오. 지금 계속 카메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방법론의 개념과 특징 2가지를 그러니까 이 방법론의 개념과 특징 2가지를 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이 자료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곧 나올 텐데 아직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기 좀 힘드시죠?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어쨌거나 이 형식주의, 이게 지금 형식주의 비평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라고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는데요. 가의 방법론의 개념과 특징 2가지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나오네요. 형식주의 영화 비평의 어떤 관점은 감독의 메시지가 얼마나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는지에 두고 있다. 그래서 아까 감독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작가주의 비평하고도 상당히 연결될 수가 있어요. 작가의 어떤 은유적인 특징을 표현을 스타일을 찾아나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숏, 앵글, 미장센, 몽타주가 주로 비평의 대상이 된다. 독일 표현주의와 러시아 몽타주 감독들은 이런 형식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형식주의 사조라면은 독일 표현주의하고 러시아 몽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른하임이 예술로서 영화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아른하임은 영화의 조형성과 예술가가 우선되며 감독 중심이라는 거죠. 현실 재현은 부차적인 요소이다. 그러니까 사실주의 부분하고 좀 이게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영화의 어떤 조형성과 예술가는 여기서 감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영화는 단순히 현실을 재현하는 게 아니라 예술가의 손에 의해 변형, 강조되어 결정되는 인위적인 예술 매체로 본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사운드와 편집, 구도 등 형식적인 재료가 다뤄지면서 시각적 형태의 예술을 창조한다. 예. 그래서 영화는 단순히 이게 이제 개념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는 부분이죠. 사실주의에 대한 부분하고 좀 다르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실을 재현하는 게 아니라 예술가, 감독의 손에 의해서 변형, 강조되어 결정되는 부분이다. 감독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형식적인 틀로 아까 말씀드렸던 숏, 앵글, 미장센, 몽타주들이 사용하는데 이것들이 사운드와 편집, 그 다음에 구도 등 형식적인 재료로 다뤄지면서 시각적 형태의 예술을 창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앞에 있는 건 제가 인터넷 자료로 언급한 건데 책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책에 있는 내용을 스캔해서 여기 붙인 이유도 여러분들이 출제자들이 문제를 낼 때 이원분류표를 작성합니다. 이원분류표에는 이게 어떤 문헌에서 인터넷 자료를 쓰면 안 되고요. 어떤 문헌에서 되어 있는지 그 책 제목, 그 다음에 저자 몇 페이지에서 인용했는지 그 부분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적고 있는 부분이죠.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형식적인 이론의 대표적인 인물은 루돌프 아른하임이다. 아른하임은 그에 져서 예술로서의 영화에서 영화의 조형성과 예술가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영화는 현실 재현의 부차적 요소에 불과한 예술임을 강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쓰셔도 됩니다. 조형성과 예술가의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영화는 현실 재현이 부차적 요소에 불과한 예술임을 강조했다. 이런 식으로 특징으로 잡아서 설명하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이제 또 정리하면 영화는 예술가의 손에 의해 결정되는 예술 매체, 예술가는 사운드, 편집, 구도 등 형식적인 재료를 선택적으로 다룸으로써 시각적 형태의 예술을 창조한다고 주장했다. 아른하임은 이게 바로 영화의 이제 조형성과 예술가의 초점이라는 특징이 되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른하임은 영화는 단순히 현실을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의도, 감독이죠. 표현되는 예술임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뒤에 있는 부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감독에 의해서 감독이 메타포를 표현되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아른하임은 독일 표현주의 영화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 거의 대부분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당연히 독일 표현주의 영화가 대표적인 그 형식주의 영화이기 때문이죠. 비평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1920년대 몽타주를 연구하고 이론시킨 푸도프킨과 에이젠슈타인을 비롯한 일련의 소련 감독들, 러시아 감독들도 영화는 영화적 장치와 기법으로 영화 예술이 창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식주의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사실주의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주의의 영화 이론은 영화는 현실 세계를 충실히 재현하는 예술임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그래서 사실주의는 사운드, 컬러 필름, 와이드 스크린의 발달 등 기술적인 발전이죠. 그런 부분하고 잘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술적인 발전이 영화를 더 사실적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주의적인 특징은 영화의 어떤 기술적인 발달로 인해 현실 세계의 재현을 더욱더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런 기술의 발전은 현실주의 영화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야말로 사진과 더불어 영화 매체의 본질이라는 게 바로 사실주의 이론의 특징입니다. 사실주의 이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입니다. 그래서 네오리얼리즘이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그 사실주의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주의 이론의 대표적인 인물은 지그프리드
크라카워. 그러니까 크라카워 얘기하면은 사실주의 영화, 그 다음에 아르나임 하면 로돌프 아르나임 하면은 형식주의 영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 독일 사람들이죠. 크라카워는 Theory of Film, 영화 이론이라는 이 책에서 영화는 삶의 이미지를 포착하는 예술임을 주장했다. 그쵸? 지금 여러분들 올해 이렇게 형식주의가 나왔으면 2018년도에 다음에는 또 사실주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크라카워는 영화의 형식적 경향을 반대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영화를 배격했다. 그러니까 감독이 지난번에 여러분들 독일 표현주의 영화 같은 게 현실을 왜곡하게 되잖아요. 독일 표현주의에 나와 있는 현실적인 배경은 거의 없어요. 이런 영화는 그러니까 현실을 왜곡한다라는 부분에서 좋지 않은 영화라고, 바람직하지 않은 영화라고 크라카워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문학작품을 각색하는 것도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하여 이를 배격하고 카메라 렌즈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현실 세계까지 직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까이디 시네마의 편집장을 하면서 누베바그의 이론가로 활동한 앙드레 바제도 영화는 인간의 개입을 극소화하는 예술 매체임을 강조했다. 형식주의는 감독의 개입을 옹호하고 앙드레 바정을 비롯한 크라카워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개입, 감독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바쟁은 미국 영화를 분석하면서 딥포커스, 롱테이크, 와이드 스크린 등은 현실 세계로 그대로 재현하는 훌륭한 형식임을 강조했다. 여러분 특히 딥포커스하고 롱테이크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프랑스 누베바그 감독인 트리프와 고다르도 영화의 사실적 본질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프랑스 뉴웨이브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다라는 부분. 계속해서 이 부분도 읽어볼게요. 앙드레 바전과 누베바그 감독들이 까이에드 시네마를 통해 영화 비평 이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발표한 이래 작가주의는 1960년대 지배적인 영화 비평 이론이 되었다. 이 작가주의도 2017년, 15년도에 한번 나왔던 문제죠. 작가주의는 감독을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로 보고 감독 중심의 영화를 논의하기 시작한 영화 비평 이론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구별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문제가 이 8번 하이니의 어시오에 대한 모델인데요. 이거는 굳이 제가 어시오 모델을 제가 예전에 한번 교육학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왜 여기에 나와야 되는지 연극 문제거든요. 연기 수업을 하는데 어시오의 이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아마 맞히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 문제가 나온 자체가 저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들 이 어시오 모델이 영화 또는 연극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8번 문제는 굳이 다룰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도 이게 다음에 또 나온다 그런 리는 없을 겁니다. 오늘도 그 기출문제 풀이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전 연도의 문제로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네포커스 이찬이었습니다.